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가시면서요. 이 지난 한 주간의 코인 이슈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해 보시고요.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3대 지수 약 0.5%가량 일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공개됐었던 FOMC 의사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 보다 위험 있게 다뤄지게 되면서 이 투심의 부담감을 더했고요. 약간은 국채금리 역시 이날은 살짝 진정세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부 기술주를 제외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어서 우주, 항공, 방산 쪽이 약간은 되돌림 나오게 되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어느새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와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들 오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과연 이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바로 저와 체크를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3조 3천억 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현재 이 비트코인 거래량, 이어서 거래량 역시 139억 달러 약 막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연이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기관들의 자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이 순유출이 약 11거래일 만에 발생한 비트코인, 여전히 이 유입력은 견조하지만 그만큼 순유출까지 좀 강력하게 매도 사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주요 코인 시세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벌써 이 10만 5천 달러 선이 무너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밤사이에 이미 10만 6천 달러 선이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조정 압력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이죠. 바로 이 방코 산탄데르가 소매 고객에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가 30억 달러 상당의 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축구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 역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더리움,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약간 하락분으로 되돌리는, 토해내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약 4%가량 가라앉게 되면서 2,618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리플까지 그간 강한 기대감으로 어제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약 4%가량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달러 선이 살짝은 위험한 듯 보이네요. 자, 이어서 추가적인 알트코인들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에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코인들은 다 밀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나 이 도지코인이 약 8%가량의 하락세 보이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화 280원 선이 현재는 위태위태한 도지코인이고요. 이어서 에이다의 경우에는 1.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960원 막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코인 상황까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시각 나머지 주요 코인 시세 알트코인입니다. 현재 스텔라로맨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역시나 조정받는 흐름 강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특히나 체인링크 그리고 아발란체 약 7%에서 8%가량. 오늘은요, 이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서 약간의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런 알트코인 쪽에서도 순유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볼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많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시장 안에서 집중해야 할 그런 이야기들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저희 1시간 통해서 더 다 함께 나눠보시고 추가적인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인 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트렌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명사 초대석으로 저희 1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민 인디콘 리서치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국은행 금리 인하 계속해서 국내 이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어제는 0.25%포인트 베이비컷을 단행을 했었죠. 아무래도 좀 원화 약세를 유발을 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내외 거시 상황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네,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로 인하를 했고, 그리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좀 저성장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낮고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202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는 좀 경기 둔화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이후로 4년 연속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아주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내수의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경제 전망까지 조금 어둡게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런데 뭐 올해 아주 경제가 이제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내년 정도에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 경제는 4년 연속 경기 둔화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되면 좀 경기 회복을 좀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측면에서 좀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관건은 역시 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신시장의 어떤 수출을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내수로 보게 되면은 좀 이제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촉진할 수 있는 뭐 인센티브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개혁,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신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의 좀 드라이브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내수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좀 경기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첫 질문을 매크로 질문으로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설명을 잘 해주시기로 한눈에 좀 한국 경제의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미국 쪽으로 옮겨보기 전에 간단한 저희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디콘 리서치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했고, 뭐 제가 이제 창업한 회사는 매크로 중심으로 보는 이제 독립 리서치 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정말 이 간밤에 정말 엎치락뒤치락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앞으로 이 국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가장 큰 정책은 뭐 관세 정책이었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그 엄청난 상호 관세를 전 세계 대상으로 좀 부과를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위법하다라는 것들이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행정부 중심으로 이제 관세의 어떤 그런 부과를 좀 끌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실 트럼프 정책의 관세가 아주 강하게 부과가 되고,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경우에는 뭐 저희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불확실하고 어두운 요인이었는데, 좀 이게 제동을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립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정책이 약화가 되게 됐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친 크립토 정책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의 그 친 크립토 정책은 아주 단계별로 강하게 추진이 될 계획인데, 뭐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 돼서
그 크립토 정책이 약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좀 그 기대감이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지만 밤사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또 부쩍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해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흔들림에 그칠지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지금 그 위험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평가되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테크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새로운 그 산업의 그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의 어떤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미스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위험 자산의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게 되면서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게 되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위험 자산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주 나스닥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었을 때 이제 그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채권 같은 뭐 안전자산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금리가 뭐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좀 그 부담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안전자산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 자산이 좀 그 조정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뭐 안전자산이 그 채권 같은 경우가 그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뭐 경기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다시 한번 또 유동성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순환적인 관점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또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도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진정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이제 이런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투자 쪽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같이 가져와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단 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 K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정책으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사실 뭐 STO 관련 논의들이 작년부터 쭉 이어져 왔었는데 뭔가 시원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대선을 통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 좀 상당히 있다고 보실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하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논의가 전무했었던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워낙에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시장에서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이제 대선 토론 과정들 속에서 뭐 그 USDT라든지 USDC 뭐 이런 것들이 그 나오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대선 주자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측면들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은 뭐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우리에 대한 그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많이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는데 미국의 크립토 정책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행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략자산 비축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미국을 뭔가 이해를 해야 그 이외의 국가들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크립토 정책 지금 기조로서는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크립토 정책이 사실 그 크립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ETF, 그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서 크립토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작년 7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의 강세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친 크립토 정책을 발표하게 됐었을 때 이제 아주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크립토 정책이 결국은 크립토 시장의 그 주요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크립토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구도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제 그 기존 전통 금융시장의 허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의 이제 그 자본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굉장한 좀 그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의 새로운 어떤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미국이 조금 더 리드해 나가겠다. 그래서 삼각,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워싱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융 패권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도고, 이제 정책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피트 21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Financial and Innovation Technology 21st Century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법안.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통과되도록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크립토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제 자본 조달,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를 제가 간밤 사이에 또 뉴스를 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경제력을 높이는 힘이다. 이게 또 오히려 가상자산이 달러를 좀 약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달러의 패권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가장 우월한 어떤 그런 힘 같은 걸 꼽자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달러가 전 세계 유일한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금융 패권을 그런 유지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경제 규모로는 미국을 추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로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EU나 이런 것들을 결성하고 유로화를 그 통일시키면서 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분권화된 글로벌 경제에서 분권화된 이제 통화 주권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같은 경우를 더욱더 국제화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전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전을 어떻게 그 격차를 유지시키면서 달러와 기축성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금융 패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있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국경이나 이런 것들의 구분 없이 나타나는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변화였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 그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이나 통화 체제를 강하게 하는데 충분한 보완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 담겨 있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게 이제 골드였다면 그걸 새롭게 비트코인으로 좀 약간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뭐 무리가 아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지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사상 최고가를 갔다, 뭐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서 나왔는데 역시나 좀 고점 저항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실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현재 하락세가 쭉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어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은 이 강세 주기는 주로 2년이었어요. 2년. 그래서 보면은 경험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어떤 강세장은 2년 주기를 띄었었는데 짝수해에 시작해서 홀수해에 끝납니다. 그래서 짝수해 시작해서 홀수해 끝나서 보면은 2012년, 2013년 이때 강세장이었고, 그리고 2014년에서 15년 강세장이었고,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강세장이었고, 2020년, 2021년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2024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 그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강세장이 높아졌고 이제 지금은 올해의 어떤 그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그 긍정적인 요인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친크립토 정책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예상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한 번 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에 좀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뭐 그런 일반적인 자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윤곽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과거의 어떤 그 강세장의 패턴대로 한 2년 정도의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정책적으로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워낙 이걸 밀어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련 발언이 약간 이 이슈가 꺼질만 하면 추가적인 발언을 좀 내뱉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금방 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랑 장기적인 관점이랑 접근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그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인데 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 이제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건데 이제 저 같은 분석가들은 굉장히 길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를 사실은 이코노미스트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맞추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는 보게 되는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그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자산 배분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뭐 채권, 뭐 현금, 주식, 뭐 이런 부동산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어떤 자산 배분 대상으로 크립토를 저는 뭐 5%든 10%든 15%든 좀 배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드리는 근거는 제가 이제 크립토 시장을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기 때문인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크립토 시장은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륙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립토는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와서 이제 작년까지 2023년 정도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주요한 크립토가 자신의 어떤 존재 기술이나 자산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입증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파일럿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올해가 저는 이제 테이크오프하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것이 그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미국을 주시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크립토 시장이 제도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주요 그 테이크오프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시점에서 이제 고공 비행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요 기간이 저는 한 2030년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크립토 시장을 자금 조달 시장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활동, 금융 시장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고 뭐 21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은 결국 크립토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착륙을 해서 뭐 이 크립토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장기 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늦지 않았고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그 우량한 프로젝트들을 좀 검증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단계가 다 있네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서 고공비행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10만 5천 달러 선을 등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 국면에서 단기적일지라도 우리가 절대 수익만을 고집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김세훈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10만 4천 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좀 상당히 답답한 그런 흐름을 당분간은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간밤에 또 이슈들은 좋은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살짝 그냥 눌림목 정도로 생각을 하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긴 했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고가 구간을 갱신을 했었어요. ATH를 갱신을 하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지금 뭐 불장이 끝났다,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난 이후 무작정적으로 어느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느 가격도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당연히 고점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와주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한 직후에 뭔가 이런 조정이 나오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그리고 9시마다 이런 관심 코인들 그리고 이어서 시황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불안할수록 저희도 공부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방송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 밤사이 또 이어서 주말까지 좀 마음 편하게 보내보려면은 그래도 이 시황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겠죠. 이런 불장에서 추가적인 수익 어떻게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는 불장이 진행 중인 구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불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 많은 수익을 내셔야 하는데 이 불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근데 진입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진입해야 되나요? 물렸다면 어디에서 물을 타서 탈출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불장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불장에서 수익 구간은 어떻게 진입 타점은 어떻게 들어와서 나오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왜 비트코인이 불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 이후 보통 약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본격적 상승장이 시작이 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사이클이고요. 이 불장 같은 경우 이전 사례를 되짚어 보자면은 첫 번째 2012년 11월 말에 시작을 해서 불장이 시작된 시기는 13년 11월, 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2016년 7월에 시작을 해서 2017년 12월부터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17개월 후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시작을 해서 2021년 11월에 시작을 한 약 18개월 후고요. 이번 제일 마지막 반감기는 언제 진행이 됐느냐? 작년 4월에 시작이 됐어요. 2024년에서 4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날짜 언제죠? 2025년 5월이에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다음 달인 6월이 역사적으로 반복된 사이클의 시작점인 12개월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12개월에서 18개월 내니까 6월에서 12월 올해 하반기가 이 불장 구간에서 제일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코인이 왜 그럼 이 불장이 도대체 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상한가 친다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30% 수익이 되면은 수익이 멈추죠. 근데 코인은 상한가 하한가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올라가면은 계속 끝까지 올라가요. 구름 뚫고 뭐 지구 뚫고 그냥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많으면은 뭐 30%에서 5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30%에 50%의 상승은 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 뭐 이더리움, 뭐 스택스, 시바이누, 도지, 페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코인들은 하루에도 충분히 100에서 200%의 상승이
가능성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페페 막 완전 초창기 때에는 막 하루에 막 1000%도 오르고 그걸로 뭐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뭐 몇백억 부자가 됐다 이런 사례들도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 코인은 지금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4년마다 돌아오는 사이클의 최정점 구간이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불장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셔야 됐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 불장 반감기가 끝이냐? 아니에요. 전고점 돌파 ATH 갱신을 최근에 해주었죠. 이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하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예전에 불장 때 코인 얘기를 많이 했던 지인들 있으셨을 거예요. 뭐 옆집 철수 아저씨, 윗집 영희 아줌마 아니면 뭐 사촌들, 지인들 다 막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 그래서 뭔데? 이게 왜 오르는 거야? 해가지고 비트코인 얼마 했을 때 얼마 간다라고 했죠? 7천만 원, 8천만 원 찍을 때 비트코인 1억 간다 하면서 뒤늦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포모에 휩싸여서 매수를 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 5천만 원을 뚫고 어디까지 간다 하죠? 이제 1억에서 2억으로 목표가가 바뀌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도 2억을 갈지 3억을 갈지 4억을 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실제로 2021년 불장에도 2020년 말 전고점 2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69K까지 올라갔다. 그럼 현재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 400% 상승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100%, 200% 상승은 나아질 수 있다. 200% 상승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현재 110K 아래의 가격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22만 불까지만 가더라도 원화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3억 돈이 조금 안 되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최정점, 최고로 불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디어와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합니다. 최근 블랙록 ETF 계속해서 자금들 유입되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 뭐 리플 ETF 신청하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 승인과 ETF 승인이 되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건 기관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돈을 못 버는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즉슨 뭐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라면은 주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도 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있겠고요. 최근에 달러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럼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도 코인이 사용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미국, 뭐 원화 이런 거 떨어지고 있을 때 각 국가들, 각 기관들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된 사례가 있어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불장을 제외하고서라도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 불장에서 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이 불장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제가 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추세 방향성입니다. 불장 뭐예요? 가격이 계속해서 불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명확한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돼요.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는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요. 반면에 일반장은 어떻게 돼요? 횡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약합니다. 상승 추세를 띄더라도 저점을 높여주는 폭이 불장 대비 더 낮고요. 아니면 하락 추세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불장 구간에서는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폭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률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률이 더 클까요? 당연히 불장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100K일지어도 120K까지 가면은 충분한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이 120K는 지금 현재 최고점 구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익 확률입니다. 진입만 잘해도 수익 확률 높음. 반면에 일반장은 타이밍과 정밀 진입이 필요하다. 왜 타이밍과 정밀 진입이 필요하느냐? 상승 추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 추세가 강하면은 좀만 가격이 떨어져도 반등이 나와줍니다. 비트코인 예전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리플 주식에서도 찾아보면은 상한가를 치고 나서 한 번에 이렇게 팍 떨어지진 않아요. 내려가더라도 분명 반등 구간을 한 번씩 줍니다. 그 따라서 불장 구간에서는 물려 있더라도 탈출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리스크 대비 수입비입니다. 불장 때는 높은 손익비가 가능해요. 왜? 계속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하지만 일반장에서는 손익비가 낮습니다. 1대1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하락 추세나 아니면은 비추세 같은 경우에는 응축 추세 같은 경우에는 1대1도 나와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시장의 심리입니다. 불장에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낙관적, 평화적, 긍정적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폼으로 인한 신규 유입,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장보다 올라가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은 얘 언제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휩싸이고요. 가격이 비추세라고 한다면은 상승 뚫어줄까?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을 할까? 마찬가지로 의문을 품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1,000원이던 게 9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1,000원까지 반등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 보통 850원, 800원까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돌파 신호예요. 돌파 이후 가격 상승이 빈번하다. 불장에서는 항상 파동을 그립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응축하고 상승을 반복해요. 하락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응축하고 하락을 반복하고요. 그럼 불장에서는 이 응축이 진행이 됐을 때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무지성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비추세는 어떻게 되죠? 비추세에서는 살짝 돌파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불장을 대비해서 보았을 때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따라서 우리는 불장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손익비, 그다음에 진입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눌렸나 하고 진입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이 순환이 돼요. 비트코인 불장이 끝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춘 게 비트코인으로 몰려있던 자금들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의 불장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이제 대장 애들,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주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얘네도 올라가고 한 100%, 200%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다시 여기에서 자금들이 빠져요. 그럼 얘네보다 낮은 알트코인들, 뭐 도지, 밈코인들 아니면 기타 다른 코인들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얘네는 솔라나 이더리움 100% 오를 때 몇 % 오르냐? 200%, 300%, 400%, 500%까지도 올라요. 왜? 상한가 제한이 없거든요. 따라서 불장 구간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딩 난이도입니다. 불장 구간에서는 지지선들의 그 기술적 분석들이 더 잘 맞아요. 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서 사려고 할 거고 지지선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아니면은 작도선들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심리적 반등 구간이 반드시 나와줘요. 근데 일반장, 하락장, 뭐 비추세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장 구간에서 어디서 사야 될지를 방금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 예시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토캐스틱, 네 번째로는 RSI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지선 상단 지표에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혹은 작도 관점으로서 먼저 1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 지표, 하단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고점에 있는지 아니면은 저점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2동평균선, 뭐 단기 눌림목,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단기 혹은 중기의 눌림목, 보조 지표의 저점 신호들은 뭐다? 매수 시그널이다. 그럼 그 매수 시그널들 아니면 지지선들의 지지 구간, 반등 타이밍을 보고 지금 눌림목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불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일반장, 하락장, 비추세, 상승추세, 하락추세보다 불장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까지 들으신 분들이 많은 의문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 뭐 스토캐스틱, RSI 이런 거 나 볼 줄 모르는데 그럼 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에는 신호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신호등 지표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한눈에 보면은 알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즉
이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지지 저항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지지 저항선을 딱딱 그어 놓았을 때 그 지지선 이탈하면은 이탈하는구나. 저항선 돌파하면은 돌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지선, 저항선 자, 여러분들이 작도 그려야 되냐? 그리셨지 않아도 돼요. 작도는 이제 주관적인 선이에요. 본인이 긋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그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초보자분들이 그리는 작도 개념보다 전문가가 더 그리는 작도 개념이 더 잘 맞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수식값을 입력을 해서 구현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선들을 대입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욱더 잘 맞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조지표의 저점 신호, 고점 신호, 즉 매매 시그널이죠. 지금이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 지금이 접점이니까 사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가매도에서 사서 가매수에서 팔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대입을 시켜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추세 어떻게 보는 건데 신호등 지표, 신호등 하면 떠오르는 거 초록불, 그다음에 노란불, 빨간불 있죠. 초록불 구간은 강한 상승 추세 구간,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구간. 노란불 구간은 여러분들 노란불 뜨면 이제 속도 줄이잖아요. 비추세 구간. 물론 비추세 구간이라고 가격이 뭐 계속 옆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이 비추세 구간에서도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아직 명확한 추세가 정해지지 않은 구간을 노란불 구간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빨간불 구간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강한 하락 추세로 진행되는 구간.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는 사지 않아야 되는 구간. 그럼 실전 차트로 대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할 겁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등등 신호가 떠요. 그다음에 매도 신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이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줄 때 진입만 하시면 됩니다. 초록불 구간 뭐라 그랬었죠? 제가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보조지표의 저점 매수 시그널인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기타 등등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진입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간다. 그리고 코인은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휴일 없이 진행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그냥 노트북, 컴퓨터 같은 거 이거 차트 켜놓고 넣어놓고 초록불 구간이네? 그러면 할 거 하시다가 신호 뜨면 뭐 하면 된다? 사면 된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주말에 잠깐 씻고 나왔는데 초록불 구간에 매수 신호 떠있다. 사면 된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등 지표를 실제 사례를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서 1시간봉 기준으로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저점 신호들, 저점 구간에서 신호들 등장을 하고요. 가격 올라가고요. 기본적인 목표가는 가까운 곳에 있는 저항선 혹은 전고점 매물대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신호등 지표 그래서 언제 진입해서 언제 팔아야 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PDF 파일로 사용법에 대해서 매매 기법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나오시는 영상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제가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표 받아보시고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줄 때 사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PDF 파일에다 정리해 놓은 그 목표가 구간에다 설정을 하시고 이익 실현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노란색 구간에서도 제가 실제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그랬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간. 우리 초록불 구간에서만 매도를 하기엔 약간 아쉽잖아요. 진입타점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 불장 구간에서 많은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노란불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노란불 구간에서 지지선이 존재할 때 매수 진행하고 떴을 때 조건을 성립을 한다면은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 놨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상황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을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초록색 구간, 노란색 구간에서만 뭐 매수를 해라. 초록불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를 해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네, 급락이 나오네. 그럴 때도 이 빨간색 구간에서도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물을 타게 된다면은 탈출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요. 쌍바닥 나왔네. 상승 반전 패턴 쌍바닥 나왔네. 여기에서 저항선 돌파했으니까 사야지 하고 샀는데 제 마지막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네. 어떡하지? 하고 평단이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 떨어지고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네.
제일 가까운 저항선 돌파 마감해줬네? 그럼 여기에서 추배를 합니다. 그럼 평단 어디에 형성돼요? 여기에 형성되고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탈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초록불, 노란불 구간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탈출을 하는 구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신호등 지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냐?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 단기 종목들을 공개를 합니다. 미리 이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률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전체 승률 90% 이상이고요. 수익률은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월화, 목, 금, 수목 방송을 하면서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방송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요. 방송에선 2차 목표가까지만 공유를 해드리지만 이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3차, 4차 목표가까지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신호등 매매 기법 들어오시면은 뭐 돈 내고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무료로 배포 도와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신 분들 제가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비트코인의 현재 타점 요약해서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 적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이번 불장 때 제대로 돈 많이 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특히나 이 신호등 지표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교육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일 오전 9시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집어주시는 급등 종목들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시세와 시황 브리핑까지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반드시 스캔을 하셔서 안에 있는 영어 링크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의 강의 여기까지지 정말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이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주말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